이런 부동산 트렌드도 사실 그 부동산 시장도 빌딩 시장도 그 여러 대표님들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장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좀 보면 뭐 언제는 그 빌딩 토임대가 좀 중요했던 시절이 있거나 또 어느 시절에는 뭐 무조건 개별 임대여야 된다. 또 언제는 아 무조건 리모델링이 돈 남는다. 또 언제는 재건축이 돈 남는다. 그러다가 또 지금 또 오니까 아 재건축이랑 그 리모델링은 돈 안 된다. 공사비 너무 올랐다. 약간 이런 트렌드들이 계속 있고 이 트렌드의 변화는 사실은 그 부동산 공부만 하셔서는 조금 아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믿을 만한 컨설턴트나 아니면 좀 친구분들 아니면 투자자분들이랑 좀 같이 말씀을 나눠가지고 이게 요즘 어떻대? 요즘 이렇대? 저렇대? 약간 이런 거를 좀 같이 물어보시고 좀 알아가는 재미도 있거든요. 그래서 좀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. 부동산을 사기 좋은 타이밍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습니다. 근데 본인의 그 투자 목적,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야 될지, 그리고 어떤 지역에 사야 될지에 대한 그 확실한 그 기준이 좀 있으시면 그 타이밍을 잡기보다는 어떤 물건을 잡아야 될지가 더 눈에 들어오실 거고, 그때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후회 없는 투자지 않을까. 그리고 요즘 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, 빌딩 투자를 좀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. 뭐, 한 1년, 한 2년, 한 1, 2년 만에 난 대박 치고, 이거 자본 거 많이 늘어나면 또 다시 투자해가지고 나 또 대박 칠 거야. 근데 제가 아는 사례만 좀 말씀드리면, 투자자분들 만약에 100명이 있다. 뭐 제 고객님들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한 80명 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, 그분들 중에 단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낸다고 하신 분은 사실 뭐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명 내외? 네, 그것도 10명도 좀 운이 좋았을 때 10명이고, 좀 운이 안 좋으면 한 5명 내외.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서 무조건적으로 타이밍을 보시기보다는 본인의 좀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사실 정답이거든요. 왜냐면 누가 지금 부동산 살 때 해서 부동산 사셔가지고 나 재미 보고 나왔어라고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그거는 제가 그 아파트 중개를 잠깐 했을 때도, 그리고 실제로 그 다가구 주택을 매매를 도와드렸을 때도 사실 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뭐 지금 그 카더라들만 듣고 했을 때는 좀 좋은 결과는 없었지 않나. 그래서 타이밍보다는 입지 아니면 혹은 자기네 기준을 좀 명확하게 세우셔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 비딩 매입 전에 필수 체크리스트라고 저는 뭐 이야기를 드리지만 사실은 뭐 당연히 다 아실 부분도 있으세요. 근데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 비딩을 받으시면 일단은 입지 분석 먼저. 그러니까 이 빌딩이 어디에 있냐, 뭐 근처에 뭐가 있냐 이런 거, 그리고 어떤 상권 내에 있는지. 그러니까 상권이랑 뭐 이 상권에 있어서 뭐 인근에 뭐가 재건축이 된다, 뭐 이런 도시 개발 계획이나 뭐 이런 개발 호재들, 그리고 인근 교통 접근성, 그러니까 뭐 버스가 뭐 인근 버스 정류장 있는지 여기 있는지 이런 부분.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수익률 분석. 사실 그 수익률 분석은 좀 보시는 관점마다 좀 다르긴 한데, 사실 그 강남권역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보다는 이제 얘의 입지 이런 걸 좀 많이 보시고, 그래서 수익률이 좀 많이 안 나오더라도 좀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근데 이거는 사실 투자 판단이 좀 다른 거라 가지고 제가 이게 맞다, 틀리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, 그래도 그 저희가 사실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을 입금을 그 매매를 한다고 쓴다고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는지는 좀 아시면 그래도 그 투자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, 이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입지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주요 소비층 분석.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이 소비층이 어떤 소비층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안에 채울 수 있는 인차인이 다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MZ 세대들이 많다 하면 좀 감성적인 카페나 음식점 혹은 공방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, 그 40대 50대들이 만약에 많이 있는 그 상권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감성적인 카페 이런 것보다 약간 전통적인 카페들 있지 않습니까? 뭐 찻집, 뭐 쌍화차 파는 곳, 약간 이런 데들이 좀 입점을 해야 사실 빌딩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고, 시간대별 유동인구 파악은 사실은 저희가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갈 수는 없어서 그 빌딩 컨설턴트의 좀 조언을 받으시면 좋고,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본인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카페가 그 빌딩이 나왔다. 그러면 이제 저는 그 이야기는 드리거든요. 좀 실제로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평일에 낮에 한 번, 평일 밤에 한 번, 주말 낮에 한 번, 주말 밤에 한 번 가셔라. 그러면 이제 계절에 따라서 좀 바뀌긴 하나 그래도 그게 좀 더 확실한 그리고 좀 괜찮은 그 유동인구 파악이 되지 않나. 그리고 그 데이터 활용 방법도 있는데 저는 사실 블로그 포스팅은 데이터 활용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거에 대한 좀 안 좋은 점은 그 일주일 단위, 뭐 한 달 단위 이렇게 좀 데이터가 끊겨요. 그래서 뭐 당장에 뭐 이번 주 거, 오늘 거, 뭐 내일 거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니라서 좀 시간차가 있고,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상권을 가보지 못하시면 이건 좀 차이가 크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진짜 본인이 직접 뛰시는 게 어쩔 수 없이 좋아요. 왜냐면 내가 보고 느끼는 이상권이 보통은 한 60% 정도는 맞거든요. 그리고 그 40%는 사실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채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사실 이건 뉴스 제일 많이 보시면 되고, 그 경제 비팅 현황 파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컨설턴트의 도움 좀 필요합니다. 왜냐면 저희가 지금 그 만약에 A라는 물건이 있고 이 상권 내에 B, C, D, E 뭐 이렇게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에 대해서 A라는 물건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, 실제로 근데 이것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A 상권 내에 물건들이 많이 없을 수는 있어요. 그리고 너무 많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내가 그 비딩 컨설턴트가 좀 도와주거나 공인중개사가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, 개발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뉴스나 아니면 실질적인 구청 홈페이지, 시청 홈페이지를 좀 가시면 그 뭐 보도자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이런 걸 좀 보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고, 진짜 너무 힘들다 하면 그냥 본인이
조금 그 본인과 좀 잘 맞는 컨설턴트한테 나 이런 거 좀 더 알아봐 줄 수 있어요 하면 또 열심히 하거든요. 그 저희 좀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진짜 밤낮 없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뭐 그분이 좀 바쁘시더라도 뭐 저녁에나 이렇게 받으실 수 있게 자료들 다 준비해서 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셔도 되고. 근데 그 개발 계획이 없는 데들도 있어요. 이런 부분은 실제로 그 상권 자체에 대한 분석을 좀 잘 하시면 그래도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일단 그 주변 상권 분석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리고 교통 접근성 이거 아까 제가 좀 구두상으로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그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가 저희 부동산 있는 데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예시를 그냥 들었는데 일단 저희 부동산 있는 쪽을 좀 보시면 실제로 그 압구정역에서 뭐 200m 하면 너무 좋죠. 사실 근데 그 제가 좀 고객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좀 말씀드리면 사실 200m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보 한 8분 정도까지는 괜찮아요, 대표님들. 그러니까 그 가끔 대표님들이 물어보세요. 무조건 초역세권이어야 되냐? 아니에요.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근데 도보 한 8분 정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 10분 정도 걸으면 지쳐요. 엄청 지치거든요. 네, 저도 여름엔 한 10분 걸으면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중간에 카페 있으면 카페 잠깐 들렸다 가고 이런 경우도 많은데 뭐 이거는 장난이고 뭐 어쨌든 근데 한 8분 정도 거리가 저는 제 이상적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입지가 좀 가까운 곳. 그 실제로 저희가 수도권 뭐 서울권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지하철이 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지하철 위주의 좀 그 상권 형성이 좀 많은데 사실 지방 이런 쪽은 지하철이 없는 데도 있고 뭐 없는데 뭐 엄청 시골 아니야 이런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엄청 시골 아니라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쪽은 사실 지하철보다는 버스 정류장 약간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시면 좋고 사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거 일부러 표시를 해뒀거든요. 그 도로 상태도 사실 저는 그 건물을 판단에 있어가지고 좀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4m 도로는 저는 조금 지양하거든요. 그 대표님들 나중에 투자하시면 아시겠지만 건물 좁으면 엄청 접근성 떨어져요. 실제로 그 차량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답답한 거 싫잖아요. 근데 거기서 4m 좀 도로 끼고 있다. 이런 것들이 조금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으려고 하면 사실 주요 지역들, 그러니까 저희가 좀 판단에 있어서 그 건물 매입에 있어서 좀 상급지다. 약간 이런 쪽은 괜찮은데 사실 상급지까지 안 되는데 중급지, 뭐 하급지에서 4m 도로 싸니까 사라. 저는 솔직히 말해서 특정 상권들, 그러니까 막 미로길이나 뭐 용산 그 해방촌 약간 이런 쪽 제외하고는 사실 웬만하면 좀 안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4m 도로 아니라도 살 물건들이 있어요. 근데 왜 굳이 4m 도로 사야 되냐? 라고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그 투자자의 관점이 다르긴 하나 조금 깊게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. 근데 6m, 뭐 8m, 사실은 저는 8m 이상이 가장 좋긴 하나 6m도 나쁘지 않거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4m 도로는 차량 두 대에 부딪히면 한 명이 빼줘야 돼요. 근데 6m는 차가 한 대가 서 있고 서 있는 상태에서는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거든요. 딱 이 차이예요. 그러니까 와 너무 힘들다랑 아 조금 불편하지만 참겠다. 근데 그게 6m고 8m부터는 사실 차량 두 대 엇갈리면서 지나갈 수 있거든요. 약간 이런 차이는 조금 머릿속에 두시면 그래도 이 중개사가 일을 좀 그 괜찮다 안 괜찮다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하기는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살짝의 꿀팁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월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이 엄청 심플해요.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그 월 임대료 계산하신다고 하면 그 임대 면적당 임대료 곱하기 임대 면적 그리고 연수익 금액은 사실 그 월 임대료 자체가 한 달 분이잖아요. 그래서 12 곱해주시면 되고 월 이자 금액 계산할 때 대출 금액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뭐 우리가 뭐 7억 2천을 대출을 받는다 해서 대출이자 뭐 4% 받는다 하면 4% 곱하고 거기다 12 나눠주시면 되고 실제로 저희가 사원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원리금 상환식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거치식이잖아요. 그래서 월 이자만 나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공실률은 요즘 좀 잡히는 게 강남권역은 5% 미만 잡히긴 하나 사실 저희가 좀 알 수가 없어서 자연 공실률 보통 10% 정도 잡긴 하거든요. 근데 뭐 때에 따라서 그리고 건물에 따라 좀 달라서 뭐 한층 비었는데 20%다 이러면 좀 말이 달라지긴 합니다. 근데 뭐 그거는 저희가 예시로 잡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 금액은 월 임대료 곱하기 공실률 정도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계산 좀 해볼게요. 그 예제 매물 그 제가 뭐 이건 단순 제 예시라서 그냥 참고용으로 좀 보시면 되고 매매가 10억짜리 만약에 매매를 한다고 하면 보증금 5천만 원, 그냥 월 임대료 500만 원, 그리고 대출을 만약에 7억 2천을 냈고 대출금리 4%로 잡고 공실률 자연공률 10% 정도 잡는다고 하시면 그 월 임대료에서 월이자 빼고 공실 금액 빼고 이게 지금 분자에 들어가고 그 매매가에서 보증금 대출금을 빼는 게 그 분모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산하면 10.96%뭐 이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. 근데 여기서 제가 관리비 부분을 좀 따로 이야기를 안 드렸잖아요. 그 이거는 제가 좀 잠깐 한 2분 정도 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관리비는 그 임대인의 성향이나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서 좀 다른데 실제로 저희 강남에 있는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는 통임대를 제외하고는 관리비를 받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근생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관리비를 별도 부과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부과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이 정도는 내가 관리비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관리비를 받으시면 이제 관리비 지출이 있더라도 수익이 더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관리비를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수익률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
좀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상이해서 제가 따로 안 넣었으니까 뭐 이거 왜 관리비 계산을 안 해줬어?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죄송합니다. 근데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일일이 좀 케이스를 넣기에는 저도 지금 정해진 시간 내에서 그 대표님들한테 좀 최대한 많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좀 뺐으니까 그 부분은 좀 실제로 7억 원에 매입하셨어요. 근데 해당 물건 7억 원에 매입하셔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인차인들 다 내보내고 그리고 전체 공시 상태에서 전체 리모델링한 케이스이긴 하거든요. 사실 요즘 리모델링 비용이 좀 많이 올라서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좀 재밌는 투자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지금 사례 분석하면서 이게 왜 성공을 했는지 좀 봐야 되니까 그래서 7억 원에 매입하셔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부 계단 만들고 그 내부 그 외벽을 다 털어가지고 좀 외부에서도 좀 잘 보이도록 좀 만들었고 그러면서 신규 임차인의 그 통임대로 맞췄어요. 그러니까 1, 2층에 카페를 맞춰가지고 이거를 21년도에 매각을 했거든요. 21년도에 얼마에 매각을 했냐면 13억 5천에 매각했습니다.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투자하셨을 때 그 건물 사실 때 한 3억 들었고 그 리모델링 하실 때 한 2억 정도 들어가지고 한 5억 정도 들어갔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시세 차익 아까 7억에서 2억 정도 더하게 하면 9억이고 거기서 지금 4억 5천 남기시고 뭐 그 세금 떼주고 뭐 이것저것 떼가지고 거의 뭐 그 원래 금액에서 거의 2배 정도로 뻥튀기 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왜 성공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잘 팔아서 성공했다. 약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조금 그래도 뭐 우리가 이거 잘 팔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이 분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좀 보면 역세권이었다. 그리고 대로변 입지에 있었다. 그리고 인차 구성을 염두해서 리모델링 했어요. 왜냐하면 외벽을 털었을 때 사실적으로 그 통유리로 된 외벽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무작정 털었다 하면 사실은 이거는 좀 잘못된 사례가 돼버리거든요. 근데 애초에 카페를 좀 겨냥하고 실질적으로 그 소규모 빌딩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통유리로 하면서 좀 개방감을 넓혀주면서 좀 트렌디한 느낌의 그 임차 구성을 해서 좀 적절한 시기에 매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우리 그 대표님도 다 기억하실 건데 코로나 그 터지고 나서 사실 갑자기 막 이렇게 통화를 팍 풀었잖아요. 그러면서 지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. 그때 좀 시기를 좀 잘 탄 것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 성공 사례들 지금 제가 여기 네 가지 좀 적어두긴 했는데 이 네 가지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. 뭐 새로 재건축을 하거나 뭐 이것저것 다 있을 텐데 제일 전형적인 네 가지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소형 근생 건물 투자를 해서 그 처음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좀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고 신도시나 개발 예정 지역 사실 근데 신도시나 개발 예정 지역은 잠시만요. 조금 리스크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 초기 투자를 해놓고 좀 묻어둔 투자가 좀 많은데 신도시 계획이 너무 밀리거나 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케이스이긴 하죠. 근데 좀 무리하신 투자는 하지 마시고 안 쓰는 금액들에 대해서는 좀 투자를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이고요. 죄송합니다. 그 다양한 업종 유치, 그러니까 그 상권에 맞는 업종들을 좀 유치해가지고 가치 자체를 올리는 방법도 있고, 그리고 각 층별로 좀 차별화된, 그러니까 상부층에는 뭐 그 코워킹 할 수 있는 오피스를 넣는다든지,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직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. 위쪽에는 내가 오피스나 주택을 쓰고, 밑에는 임대를 주겠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본인이 직접 사용하면서 가치를 좀 올리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, 사실 실패 사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가 이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이고, 여기서 좀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단기적인 관점이에요. 그러니까 대표님들 그 친구분들이 뭐 한 2, 3년 투자해가지고 내 원금 2배 벌었다, 3배 벌었다 막 이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. 그거 진짜 드문 케이스거든요. 근데 약간 2, 3년 만에 나는 더블 페이 치고 나올 거야.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래도 한 3년에서 5년은 좀 보셔야 그래도 조금 안정적이지 않을까. 왜냐면 단기적으로 치고 나오려고 하면 생각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고 그 공실 위험이 좀 큰 것도 있잖아요. 생각보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데 뭐 유동인구가 뭐 많지 않아도 이거 임대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맞는 투자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거 그 두 번째 케이스가 진짜 중요하거든요, 대표님. 그, 그 상권마다 받아줄 수 있는 그 투자자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연남동 상권이다. 연남동 상권인데 상권 내에서 보통 그 메가 사이드 보시면 한 30억에서 50억대, 뭐 한 20억에서 30억대 이런 투자자들이 좀 많으시고 여기서 좀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근데 연남동 미로길 이런데 뭐 한 80억, 90억 막 이렇게 사신다. 하면 사서 수익률 내는 거 너무 좋아요. 상권이 아직은 괜찮으니까. 그리고 봄 되면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. 근데 너무 좋긴 한데 나중에 매각하실 때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. 지금 연남동 그 미로길 내에 90억대 많이 들어가시잖아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한 5년, 10년 뒤에 나오셨을 때 한 100억 초반 받으시면 잘 받으실 수도 있다. 이건 가능성이잖아요. 근데 사실은 그 정도 받아주면서 100억을 지금 연남동 길 안 좋은 데가 많은데 거기를 들어가? 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죠. 약간 이런 부분은 뭐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투자 실패가 가끔 나오거든요. 사실 거의 대부분이 인근 상권 대비해서 지금 그 상권에서 받쳐줄 수 없는 무리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시거나 평당가가 이 정도 아닌데
좀 그 다른 중개사들 뭐 조금 악한 마음은 아니겠지만 본인 봤을 때 좋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좀 무리하게 매입을 하시게 만드는 경우도 실제로 가끔 부동산 있어요. 대출 뭐 많이 어렵잖아요. 근데 그 용어들 좀 몇 개만 알아도 좀 더 편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 제일 처음 보실 거는 LTV, 그러니까 론 투 밸류인데 자산의 담보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. 그러면 자산 담보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냐면 보통 감정 평가사들이 직접 가가지고 그 사모님 부동산 같은 경우 직접 내부 실사를 하셔서 안에 구조나 아니면 불법 건축물 이런 부분 다 보셔가지고 감정가를 매기고 대출 금액은 실제로 저희가 은행에서 대출 받는 금액.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든다고 하면 감정가 50억, 대출금액 35억이라고 하면 실제로 50분의 35 곱하기 100 그러면 70%. LTV가 70%라고 하면 감정가가 50억일 때 35억의 대출이 나온다. 약간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고 그 LTV 이해가 좀 중요한 내용은 제가 목이 아파서 물 드실 동안 아마 보셨을 건데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한 결정이에요. 그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저희가 사업용 빌딩을 살 때는 그 담보가 대출 그리고 신용대출 이렇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통 사는데 그 서울권역은 보통 한 69%에서 75% 사이 잡히거든요.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뭐 60% 아니면 뭐 50% 이렇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금리 조절에도 좀 많이 좀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좀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대출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알아야 리스크 관리가 되잖아요.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수익률로 해서 어느 정도의 순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RTI 두 번째는 RTI인데 렌탈 커버리지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임대소득 대비 이자 상환 비율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옆에 수식을 좀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.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 분의 연간 임대소득.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지금 연간 대출이자 상환액으로 나눈 그 수치인데 실제로 연간 임대수치가 1억 원이다. 고 했을 때 연간 대출액이 5천만 원이면 0.5분의 1이 돼서 2가 되고 이 수치 자체가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수단이에요. 사실 1.5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대출이 잘 안 나와요. 요즘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좀 다르긴 하나 좀 대출이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이거는 그 투자 안전성에 대한 평가로도 좀 사용되고 수익 대비 부채 부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출 비중을 좀 줄일지 늘릴지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기준으로 좀 사용되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머릿속에도 좀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사실은 그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을 수 있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알고 이야기했을 때랑 모르고 이야기했을 때 은행 쪽에서도 뭐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겠지만 이분이 좀 아시네? 그럼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? 약간 이런 방향이 좀 나오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시면 좋고 요 세 번째는 DTI예요.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 연간 내 그 연간 총 소득 분의 연간 총 상환 부채 상환액인데 만약에 뭐 그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만약에 1억의 소득이 있다. 근데 대출 이자를 4천만 원 내야 된다 하면 1억 분의 0.4 하면 40%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DTI가 좀 중요한 이유랑 DSR이 중요한 이유가 똑같긴 한데 밑에서 한번 더 DSR은 설명드릴 건데 대출 가능 금액에 대한 결정이에요. 사실 요즘은 그 DSR을 더 많이 쓰기는 한데 그 얼마 정도 내가 대출이 가능하냐 그리고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그 총 상환금에 대해서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데 그 자기 자본 얼마 정도 들어가냐에 대한 결정하는 지표로도 좀 사용이 많이 되거든요. 그리고 DSR 같은 경우는 위에랑 좀 차이를 좀 둔다고 하면 위에는 지금 이자에 대한 내용만 단순 이자에 대한 내용만이고 뎁 서비스 레이쇼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그 원금이랑 이자 같이 해서 좀 판단이 되는데 연간 총소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임대소득, 근로소득, 사업소득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연간 부채 원리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택담보대출, 신용대출, 뭐 사업자 대출 등 모든 대출 다 합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뭐 얼마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느냐. 그래서 DTI랑 DSR 판단은 그 차이점 하나밖에 없습니다. 보시면 원금이 포함되냐 안 되냐. 그러니까 DTI는 그냥 이자만 이야기하는 거고 DSR은 원금이나 이자랑 같이 판단하는 거고. 그리고 사실 이거 그 제가 이거는 꼭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좀 넣은 부분인데 이거는 실제로 법인으로 매입하실 때 좀 많이 본 지표예요. 원래는 이 지표를 안 봤는데 최근에는 그 국가에서 조금 대출 장벽을 높이면서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은행 쪽에서 좀 요즘은 좀 많이 보는 지표인데 에비타라고 해가지고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차감 전의 순수익이거든요. 근데 에비타 계산은 그 순수익 플러스 이자 비용 플러스 세금 플러스 감가상각비는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인데 실제로 제가 예시를 임대 수익 5억, 운영 비용 1억, 이자 비용 5천만 원, 세금 5천만 원, 감가상각비 1억 원으로 좀 해서 에비타를 계산하면 사실은 이렇게밖에 계산이 안 돼. 영업이익 플러스 감가상각비로만 계산을 보통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자 비용이랑 세금이 사실 나라별로 너무 다르고 해서 이건 사실 경제 용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제가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건물의 실제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좀 많이 이용이 됩니다. 그리고 그 법인 쪽에서 그 이자 비용을 제대로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때 에비타를 쓰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대출이 워낙 좀 깐깐해지다 보니까는 이런 그 지표들을 좀 많이 사용하시려고 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금리가 좀 내려가고 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긴 하나 그래도 이런 조금 어렵다, 좀 생소하다 이런 단어들도 좀 알아두시면 그래도 투자를 하실 때 그리고 내가 은행 갔을 때 얘가 무슨 이야기를 하지? 뭐 LTV가 어쩌고 저쩌고 뭐 DTI가 어쩌고 저쩌고 DSR이 어쩌고 저쩌고 에비타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한 번은 들어봤으니까 그래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안 해 하면서 은행 쪽에서도 좀 상세하게 아니면 그 은행 쪽 갔을 때도 LTV 뭐 DTI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는데 해도 한 번 들어봤는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하면 또 이야기해 주거든요. DS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DSR이랑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에비타도 고려를 요즘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그 지표들 가지고 좀 확인하시고 실제로 이런 지표들을 모르시더라도 건물이 너무 괜찮다 하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그 부동산 컨설턴트 분들이 좀
투자를 하고 있는 부동산들이 있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랑 조금 소통 많이 하시는 뭐 이금융권은 잘 모르겠고 이금융권은 그래도 한 대여섯 명 정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지점장님들이랑 비딩 하셔가지고 금리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실은 내가 수익률이 얼마 나왔을 때 대출 상환 얼마 정도 하겠다.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는 제가 좀 이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렸고 제가 최근에 좀 매매된 사례들 실거래가들 제가 몇 가지 좀 준비했는데 조금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실매물들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. 실제로 최근 그 실거래가 첫 번째는 신사동에 있는 물건인데 신사동 지금 여기 가로수길이잖아요. 가로수길 바로 이면에 그 가로수길에서 직접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이 그 124억에 매각되었고 평당가 1억 7천 정도. 근데 실제로 그 가보시면 건물 자체가 좀 깔끔하다는 느낌은 있어가지고 이 물건이 뭐 엄청 좋은 가격에 매각되었다라기보다는 그 좀 수익을 내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좀 사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최근에 좀 가로수길이 조금은 상권이 엄청 좋다. 사실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이 상권이 다시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실제로 근데 제가 대표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로수길은 한번 가보세요, 대표님. 그 세로수길은 그쪽 한강 가는 쪽 끝물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 오후 한 6시 이후, 5시 이후부터 해서 사람이 엄청 많은 라인이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그 한 20대, 30대들 그러니까 MZ 세대 뭐 이런 세대들이 좀 데이트를 하거나 술 한잔 먹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라서 혹시 조금 큰 금액을 투자하시려고 하시거나 하면 한 번쯤은 좀 보셔야 되는 상권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직전 매입가가 한 73억 7천 정도 해서 19년도에 매입을 하셔가지고 뭐 124억에 파셨다. 근데 사실 19년도라고 하면 저희가 뭐 기간이 좀 기니까 뭐 한 6년, 7년?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좀 투자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해요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하셨을 때 실패한 사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말씀을 드리긴 한데 뭐 이런 사례도 있다.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사례가 실제로 삼성동에 있는 물건인데 이거는 그 딱 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. 이 물건 사신 분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네요. 첫 번째는 실제로 리모델링해서 사옥 쓰겠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해서 통임대 주겠다. 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평당가는 좋아요. 평당가 좋은데 실제로 다 그 1층이 없거든요. 사실 그리고 이 라인 자체가 1층 상권이 좀 그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는 상권 아니에요. 그래서 여기는 실제로 그 오피스가 좀 들어갈 만한 상권이긴 해서 아마 그 통임대 혹은 사옥으로 쓰실 분. 근데 이거를 시세 차익을 내겠다는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타이팅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매각가가 50억 초반이고 평당가 1억 초반인데 사실 이게 지금 저희 쪽에서 매각된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좀 매각이 돼서 좀 명확한 금액을 좀 가지고 올 수 없었던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삼청동 물건이 매각이 됐는데 이 근처 가보신 분들은 아마 좀 느끼실 건데 여기는 좀 갤러리 뭐 이런 쪽이 좀 많고 뭐 음식점, 카페 이런 쪽이 좀 많은데 사실 여기도 그 접근성이 엄청 좋은 라인은 아니에요. 왜냐면 여기랑 좀 거리가 있어서 근데 확실한 그 좀 임차 업종들이 좀 분포한 지역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좀 그 매도인한테 제안 드렸던 가격보다 좀 더 좋게 파시긴 하셨는데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 물건이 앞에 차가 못 들어가요. 근데 그럼에도 팔았다는 거는 사실 시사의 목적이 좀 강하지 않을까. 아니면 그 매매 진행하신 분이 무슨 다른 컨설팅을 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이분들은 거의 뭐 그 본인들의 원가 수준 비슷하게 팔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삼청동이 과연 투자지로서 매력이 높은가에 대한 좀 의문을 갖게 되긴 하죠. 왜냐면 원가 그 사서 원가에 거의 팔았다라고 하면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물건 제가 돈 있었으면 제가 샀을 거예요. 왜냐면 저는 강남역 좋아하거든요. 뭐 근데 강남역 왜 좋아하냐고 그 말씀을 드린다면 상권이 아직 괜찮고 실질적으로 대로변 위주로는 오피스 상권 아직 활발하고 1, 2층 같은 경우는 뭐 음식점이나 뭐 근생시설 들어오기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사실 그 이 물건 105억이면 저는 추후에 가치 상승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용도 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잖아요. 제3종이면 전 진짜 물건 웬만하면 강남구에서는 괜찮다 생각하거든요. 근데 물건 그 용도 지역보다는 사실 상권이 더 먼저긴 한데 이 물건이 있는 그 상권 자체가 오피스가 들어올 수 있는 상권이고 거기 1, 2층 같은 경우 근생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뭐 그 도로 현황이 엄청 좋다 약간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래도 괜찮은 도로 현황에 그래도 100억 정도 그 105억 정도에 사가지고 추후에 그래도 한 100억대 초중반에는 팔지 않을까라는 그 투자 가치성으로 봤을 때도 좀 좋았던 물건인 것 같다. 라고 생각되고 사실 16년도 6월에 이분이 53억에 매입해서 이 정도 금액 파셨으면 엄청 재미로 본 건 아니거든요. 그렇게 좀 판단이 되면서 이분이 좀 싸게 판 건 아닐까. 근데 실질적으로 인근 매가 대비 저는 좀 싸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이 물건은 사신 분이 좀 운이 좋았다. 아니면 판단이 좀 빨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이건 청남동에 있는 물건이고, 이거 자체는 사실 청남동 메인 상권에서 좀 빠지긴 한데, 사실 청남동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 장거리 달리기 느낌으로 가면 가격이 항상 올랐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청남동이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는 사실 이분도 좀 장기 투자를 보고 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, 사실 청남동에 아직도 저런 약간 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이 좀 많은데,
뭐 실사용 목적이나 사실 임대 주기에는 좀 맞지 않아요. 왜냐면 임대 주려고 하면 이거는 또 부셔가지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새로 지을지 말지는 모르겠으나 실제로 그 자택으로 사용하시거나 본인의 그 트렌드를 만들 수 있는 업종들 뭐 패션이나 이런 게 또 들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그 지하 1층에서 2층까지만 써도 좀 느낌 있는 샵으로 좀 쓰기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들어가셨을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긴 합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는 대치동 물건인데 이것도 저희가 고객님들 답사를 진짜 많이 했는데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좀 놓친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등기부 해석을 좀 잘 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는 물건이긴 했거든요.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저희 중개법인은 저희 같이 도와주시는 그 법무사님이랑 뭐 사실 저도 등기 분석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그 물건들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리스크 큰 물건들이 항상 문제없이 잘 끝났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컨설턴트의 역량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잘 해줄 수 있는 분이랑 좀 거래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저는 저희 팀원이 이거를 물건 작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잘하고 관계가 좋았어가지고 저희 쪽에서 팔 줄 알았는데 사실 다른 쪽에서 좀 좋은 가격에 팔려가지고 좀 아쉬웠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제가 물건들 추천드리기 전에 강의 관련해가지고 좀 그 정리를 하려고 좀 그 정리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그 좋은 빌딩 고르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사실은 입지. 사실 어떤 위치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사실 제일 좋은 게 입지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가격.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는 의미가 좀 많긴 한데 첫 번째로 좀 말씀해 드리면 그 상권 내에 맞는 가격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중개를 도와주는 그 컨설턴트가 좀 아는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뭐 밸류맵이나 디스코나 이런 데도 그 총 판매되는 금액은 아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좀 판단을 해보시면 그래도 조금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합니다. 근데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나는 이 상권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라고 생각을 하시면 투자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. 근데 그건 이제 상권이 좀 어떻게 변모하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성수동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경우였거든요. 뭐 이 상권이 이 정도 금액이 팔리겠어 했는데 뭐 그 몇십억에 팔리던 게 몇백억에 팔리고 약간 이런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랬던 것 같고 이거는 좀 판단하시기 따라 좀 다른데 사실은 기존에 매각된 사례들에서 크게 엄청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변화하진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같이 좀 깊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사실은 저 혼자예요. 그 저는 그 비딩 투자는 제가 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라고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. 그러면 이제 같이 좀 커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나한테 조언을 하면서 본인도 같이 커가는 뭐 컨설턴트를 만나시던 아니면 친구분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스터디 그룹 막 이런 분들이랑 같이 좀 크시면서 본인의 기준을 잡아서 투자를 하셔야 그래도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그 너무 리스키하게는 안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. 그래서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물건들 실제로 좀 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제가 물건을 그 총 5개를 준비하긴 했는데